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나는 사위의 집에 가서는 안 됐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사위의 혼자만의 위로, 방 안에서 들리는 신음, 사위의 물건은 엄청났다. 그 모습을 보고 난 뒤 나는 알 수 없는 흥분과 떨림을 느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비가 내리던 그 밤의 냄새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습기와 흙이 섞여 만들어내는 특유의 눅진한 향기,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다시 비가 스며드는 것 같은 냄새. 그 냄새 속에서 나는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문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작은 울음소리가 내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뜨끈한 찌개와 전을 챙겨 진우의 집으로 향했다. 장모가 사위를 챙기는 일, 그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존재 이유였다. 딸과 손녀를 잃은 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붕괴했고, 그럴 때마다 유일하게 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일은 진우를 챙기는 것이었다. 말이 사위지, 사실 그는 이제 남은 가족의 전부였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까지만 해도 그저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말없이 따뜻한 저녁을 건네고 그러다가 조용히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런데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어둡고 싸늘했고 공기 자체가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진우야?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등을 곧게 세우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등을 켜려던 순간 아주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흐느낌인지 신음인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는 떨림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끝이 떨리고 발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몸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에 이끌리듯 조용히 서서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단 1cm 남짓 벌어져 있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떨어졌고 그 안에서 나는 평생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을 봤다. 진우는 어깨는 격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나는 진우의 물건을 보고 놀랐다.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떨림. 내 안에서 잊혀졌던 감정의 잔해들이 부서져 깨어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느꼈다. 떨리는 내 몸, 숨이 막혔고 뱃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꿈틀거렸다. 30년 넘게 여자로서의 감각을 잃고 그저 엄마, 할머니, 장모로만 살던 내가 그 작은 문틈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더 비틀린 감정이었다. 이런 감정은 너무 오랜만이야. 넣어보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는 그 순간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결국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또 한 발짝. 몸이 알아서 도망치듯 집 밖으로 달려나왔다. 비에 젖은 골목을 뛰어가며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킨 부끄러운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니 내 얼굴은 젖은 머리칼에 휩싸인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다. 붉게 달아오른 뺨,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내가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건 내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던 강렬한 생의 본능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깨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금이 간 틈은 우리 둘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끌고 갈 시작에 불과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해 겨울, 나는 내 인생이 이미 한 번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갔고 향 냄새와 국화 향기가 뒤섞인 장례식장은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떠나간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이제 어머니 곁은 제가 지킬게요. 그때 남편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내 딸 지아였다. 환하게 웃으면 입꼬리부터 먼저 올라가던 아이.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던 아버지를 꼭 닮았던 아이. 남편을 땅에 묻던 날 나는 오히려 담담했다. 사람들은 의외로 강하시네요 라며 내 어깨를 두드렸지만 사실 강해서가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아서 아무 느낌이 없었을 뿐이었다. 마음의 어느 부분이 통째로 마비된 채로 그날을 통과했다. 그리고 딱 3년 뒤 나는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인생을 잃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내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이 사라지는 날이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현장에서 경찰관의 목소리는 뒤늦게 꺼진 TV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나는 전화기를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고 손에 쥔 리모컨처럼 내 몸도 내 표정도 내 마음도 전원이 내려간 것 같았다. 벚꽃이 막 흩날리기 시작하던 4월이었다. 지아와 서윤이는 그날 놀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윤이와 단둘이 나들이를 나간 날이었다고 지아가 출발 전에 들떠서 전화를 했었다. 엄마, 오늘은 서윤이랑 우리 둘만 데이트하는 날이야. 돌아가면 사진 보여줄게. 내게 남은 건 사진도 웃음도 아닌 차량 파손 사진과 뉴스 화면 속 사고라는 자막뿐이었다. 장례식장은 이번에도 향 냄새로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남편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사람들이 울부짖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영정사진 속에서 지아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서윤이는 생일 파티 때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던 그 순간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어머니, 조금만 앉아서 쉬세요. 기운 빠지면 안 돼요. 버텨야죠. 누군가 내 팔을 붙들고 의자에 앉히고 물을 건네주고 달래는 말들을 쏟아냈지만 모든 것이 유리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 같았다. 나는 그저 자동으로 절을 하고 자동으로 인사를 하고 자동으로 미소 비슷한 것을 지으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다. 슬픔이 너무 크면 오히려 감각이 사라진다는 말을 그날 처음으로 이해했다. 나는 울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사람 같았다.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찢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고 있는데도 눈은 말라붙어 있었다. 그 와중에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지아의 남편, 내 사위 박진우. 그는 영정사진 앞에서 거의 하루 종일을 떠나지 못했다. 딴 사람들은 잠시 나가서 담배도 피우고 식사도 하고 휴대폰도 보며 현실 세계와 연결된 끈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진우는 마치 이곳에 영원히 뿌리를 내리겠다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았다. 밤이 깊어 사람들 발길이 뜸해졌을 때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그를 스쳐 지나쳤다. 그의 얼굴은 마치 여러 날을 울어온 사람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시선은 영정사진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다. 진우 씨 조금만 들어가서 쉬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그는 아주 느리게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눈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눈에서 저런 색이 나올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비어 있고 깨져 있고 끝까지 가버린 눈.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절망만 있었다. 장모님, 그가 내 이름 대신 그렇게 날 불렀다. 제가 지아랑 서윤이를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제가 같이 갔으면 제가 대신,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며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나만 아이를 잃은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몸으로 실감했다. 나는 딸과 손녀를 잃었고 그는 아내와 딸을 잃었다. 우리는 같은 사고로 인해 각자 다른 이름의 상실을 겪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았을 때 비로소 현실이 내게 쏟아져 들어왔다. 지하 방문은 반쯤 열린 채 그대로였고 서윤이의 작은 의자 위에는 아직 인형이 앉아 있었다. 싱크대에는 그날 아침에 헹궈둔 그릇 2개가 거꾸로 엎어져 말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누워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대신 가슴이 내부에서부터 끊임없이 심하게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진우였다. 그 아이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 그게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었는지 아니면 지아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본능적인 집착이었는지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뒤 나는 반찬통 몇 개를 들고 진우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깡마른 얼굴에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있는 진우가 서 있었다. 장모님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의 말은 분명 사양하는 말이었지만 눈빛에는 말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그래도 와주셔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미세한 안도감. 이것저것 좀 해왔어. 요즘 제대로 못 먹지? 나는 최대한 평소의 밝은 말투를 흉내냈다. 내 심장도 목소리도 여전히 부서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할 것 같았다.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흰색 공간이 내 눈에 확 들어왔다. 물 몇 병, 오래된 마요네즈, 그리고 날짜가 한참 지나간 김치 한 통.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반찬통을 차곡차곡 채워넣고 냄비에 찌개를 올리고 밥을 안 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동을 멈추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 쉴 틈을 만들지 않았다.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진우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나온 그가 내 맞은편에 앉을 때까지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텅 빈 집안에 낯설게 울렸다. 나는 그의 표정을 슬쩍 살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묻기조차 미안해서 그냥 눈치만 보았다. 진우는 말없이 밥을 입에 넣고 씹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아가 좋아하던 냄새네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 지아가 매콤한 거 좋아했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도 훨씬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뒤로도 길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먹고 밥을 넘기고 간혹 물을 마시고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머리 위에는 전등이 켜져 있었지만 집안은 묘하게 어두웠다. 빛이 아니라 우리 둘의 마음이 어두운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그 집에 더 자주 가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발걸음은 어느새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늘어났다. 장모님, 이제 그만 오셔도 돼요. 저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진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습관처럼 같은 답을 했다.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자네 잘 먹는 모습 봐야 내 마음이 좀 놓여. 그 말은 절반은 진심이고 절반은 거짓이었다. 진우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그를 챙기지 않으면 나 자신을 버티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집에서 늘 같은 일을 반복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설거지하고 어지러운 거실을 치우고 먼지가 쌓인 책장 위를 닦고 세탁기 안에 뒤엉켜 있던 빨래를 널었다. 태그가 아직도 달려있는 어린이 옷들, 지아가 좋아하던 카디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는 냉장고 문. 그 모든 것들이 이 집의 시간이 장례식장에서 멈춰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다. 이 집에서 흘러가는 시간과 내 집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다르구나. 내 집은 너무 조용해서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반면 진우의 집은 사람이 없는 집 특유의 눅눅한 정적 속에 보이지 않는 울음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이상하게도 그 정적 속에 있으면 내 안의 공허함이 조금은 덜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위와 장모라는 이름 이상의 무언가로 조용히 엮이기 시작한 시점이 연민과 죄책감, 책임감과 집착,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정이 우리 둘 사이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애써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깊이 서로의 폐허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문틈 사이에서 그 장면을 본 뒤 나는 며칠 동안 세상을 피하듯 살아갔다. 휴대폰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쿵 하고 내려앉았고 액정에 진우라는 이름만 떠도 전율처럼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지 않았다. 그의 집 근처를 가로질러 다니던 발걸음도 전부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렸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를 마주하면 나는 아무것도 숨길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문틈에서 본 그의 절망을 잊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어야만 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장모도 아니고 모범적인 어른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그저 오랫동안 굶주렸던 감정 하나가 갑자기 뇌성을 틔운 인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내가 30년 넘게 묻어두고 봉인해두고 아예 없는 척 살아온 감정이었다. 나는 그것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도망쳤다. 이성의 이름으로, 책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는 내 안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도망칠수록 이상하게 그와의 기억은 더 또렷해졌다. 문틈 사이로 떨어지던 희미한 빛, 그날 본 사위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단지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의 장면이 나는 목격자처럼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다. 며칠째 굶은 사람처럼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목이 마른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이 비어 있었다. 텅 비어 있고 밑바닥만 남은 그 공허함이 괴로울 만큼 나를 끌어당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 무렵 고요하던 집안에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다. 진우. 그 이름표가 화면에 떠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엎어버렸다. 그대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바들바들 떨리는 진동을 통해 마치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제발 받아주세요. 진동이 멈추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자로 한 줄이 왔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비틀어졌다. 잘못한 건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불안과 죄책감이 섞인 그의 말투가 내 마음의 무릎을 꺾어버렸다.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다. 마침내 떨리는 손끝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잠겨 있었다. 진우야, 나야.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너무나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이 멎을 것 같은 정적이 이어지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디 아프신 줄 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작은 문장에서 그가 며칠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모든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꺼냈다. 혹시 저녁 아직 안 먹었으면 우리 집으로 올래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어서. 그 말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졌다. 내가 도망치는 것을 멈췄다는 의미, 그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의미.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밥 한 끼는 변명이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이 내 안에서 이미 자라나 있었다는 것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두려웠다. 그가 거절할까봐 혹은 너무 쉽게 승낙할까봐. 그리고 곧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그 순간 내 심장은 30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핑 도는 어지럼증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감정이 결국 날 이 길로 끌고 가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이 떨렸지만 재료를 꺼내고 불을 올리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부추를 썰다가 칼끝이 손가락을 스쳤을 때 피 대신 뜨거운 열감만 느껴졌다. 마음속이 이미 너무 뜨거워서 통증조차 희미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린 순간 나는 내가 도망치던 그림자가 이제 문 앞까지 따라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 순간 나는 문틈 속에서 보았던 절망과 내 안에서 깨어난 낯선 떨림이 서로 맞닿아 하나의 길이 되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밑바닥까지 도달해버린 상태였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진우를 보자 얼마 전 문틈 너머에서 보았던 그 절망적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눈 밑에 짙은 그림자와 말라버린 입술은 여전히 그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말해주었다. 오느라 고생했네. 내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길 바랐다. 진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한 동작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얽혀 있었다. 미안함, 안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된장찌개 향이 천천히 집안을 채우고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배경음을 만들었다. 숟가락을 들기까지 한참이나 걸렸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 문틈 사이에서 폭발했던 감정이 다시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진우는 오래 씹고 오래 삼켰다. 나는 괜히 그의 잔을 채우고 물컵을 내밀고 반찬을 덜어주었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러운 두 사람이 되었다.
서로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어디선가 계속해서 마음이 닿아 있었다. 소주가 한두 잔 더 오갔을 때 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 그날 이후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다. 우리 둘은 그날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로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백 번 그 장면으로 돌아갔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힘든 시간이었지.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장모님이 며칠 동안 연락받지 않으셔서.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자신을 탓하듯 입술을 앙다물었다. 장모님도 절 피하고 싶으셨죠? 역시 그런 모습 보여서. 그의 음성은 부서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 게 아니야. 내 말은 너무 빨랐고 너무 진심이었다. 큼지막한 고백처럼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진우 씨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그때 너를 혼자 두고 온 게 미안했어. 그는 놀란 듯 눈을 들었다. 우리 시선이 맞닿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 밀도가 바뀌는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딸을 잃은 사위와 장모 사이의 슬픔을 넘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충돌이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런 모습 보여서. 그 말은 밤 공기보다 더 깊고 무거웠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문틈에서 보았던 장면이 내 머릿속으로 번개처럼 다시 스쳤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놀란 그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진우야. 나는 그의 앞에 조용히 앉아 그의 두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내 손은 떨렸다.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책임도 위로도 아닌 어떤 위험한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달라졌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동네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나눠 마셨다. 우리는 서로를 거의 보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그림자는 창가 테이블 위로 길게 겹쳐졌다.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나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유리창 너머로 파도를 바라봤다. 말이 없었지만 파도 소리에 묻혀도 남을 만큼 우리 둘의 침묵에는 깊은 온기가 있었다. 그는 가끔 내 집에 와서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었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처음엔 그저 어른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손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버린 어떤 감정이 그 손끝에 담기기 시작했다. 그 모든 순간들은 세상이 보면 부도덕한 장면이었고 우리가 보면 슬픔을 견디게 해주는 마지막 숨구멍이었다. 진우는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가 한번 크게 웃을 때 나는 마치 잊었던 계절을 되찾은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같은 시간 내 안에서는 불안이 서서히 자라났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다가 문득 멈추는 순간들이 많아졌다. 피부에 남은 세월의 흔적이 갑자기 깊숙하게 보이는 날도 많았다. 그와 나란히 서 있을 때 우리를 스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 아이는 젊고 나는 노년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는 직장도 미래도 다시 꾸릴 수 있는 인생도 있었고 나는 이미 많은 것을 흘려보낸 여자였다. 밤늦게 혼자 누워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관계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떠나야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때는 아직 그 결론이 얼마나 잔인한 형태로 내게 돌아올지 몰랐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안아올리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행복은 너무 조용하게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피어난 감정이 이대로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조용한 깨달음은 다가올 폭풍의 시작이었다. 행복이라는 건 늘 그렇듯 그 순간에는 너무 따뜻해서 손에 꼭 쥐면 평생 잃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막상 조금만 세게 잡으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존재였다. 진우가 다시 웃기 시작한 시절이었다. 한동안 어둡기만 하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고 밥을 먹을 때면 예전처럼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던 시절. 그가 내 집에 오면 거실 불은 누런색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우리는 소파 양쪽 끝에 살짝 기대서 영화를 봤다. 서로를 직접 바라보지 않았고 손이 닿지 않게 조심했지만 작은 숨, 작은 움직임, 옆자리의 미세한 체온만으로도 삶이 계속될 힘이 생겼다. 나는 그 시간이 좋았다. 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늦은 봄 같은 시간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날이었다. 나는 밤새 달처럼 잔잔하게 잠든 진우의 옆에서 눈을 떴다. 그 아이의 얼굴은 잠든 아이처럼 편안하고 따뜻했다. 붓기 없이 맑아진 눈두덩, 곱게 뻗은 콧날,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살아난 듯한 입술. 저 얼굴이, 저 평온한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다. 나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문득 손이 움직여 내 머리칼 한 올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순간 그 손끝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거울이었다. 옆에 놓여있던 작은 스탠드 조명에 내 얼굴이 비쳤다. 밤새 비스듬히 베개 위에 누워있던 얼굴은 붓기가 내려가지 않은 눈밑 주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광대 아래로 떨어진 살은 세월의 흔적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는 그저 살짝 피곤한 얼굴이라고 넘겼지만 그날은 달랐다. 진우 옆에 누워있는 나의 모습은 마치 짧게 반짝였다가 꺼져버리는 촛불 같았다. 그와 나 사이의 나이라는 현실이 내 얼굴 위에서 소리 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 작은 거울을 손에 들었다. 햇살이 비추는 각도가 내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드러냈다. 나는 곧 60을 넘기려는 여자고 이 아이는 30 몇 밖에 되지 않았어.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말로 정리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이 아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아이는 다시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가질 수 있고 미래가 무한한데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슬픔을 덜어준 것 외에 나는 대체 무엇이었지? 손끝이 떨렸다. 거울을 내렸을 때 내 눈에 비친 얼굴은 사랑에 빠진 여인의 얼굴이 아니라 현실을 뒤늦게 깨달은 여인의 얼굴이었다.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붙잡는 게 아닌데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행복한 순간 뒤에 어둡고 날카로운 그림자를 보게 됐다. 진우가 내게 미소 지을 때도 내가 반찬을 건넬 때도 같이 드라이브를 할 때도 그의 웃음 뒤에는 항상 그가 다시 걸어야 할 젊은 삶의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 거리를 걸을 때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시선들. 그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나 스스로가 이미 떨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평가처럼 느껴졌다. 진우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오면
나는 붙잡혀 있던 범죄자처럼 숨을 죽였다. 그 아이의 미래에 내가 얼룩이 될까봐.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친구예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단어 뒤에 내 이름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나 자신을 향한 미움이 커졌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내가 외로움을 참지 못해 이 아이를 끌어들인 건 아닐까? 내가 이 아이의 젊음을 슬픔이라는 이유로 붙들어 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환하게 웃던 얼굴을 보고 나는 갑자기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 웃음은 나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 아이의 진짜 미래는 내 옆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어야 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나는 몸서리를 치듯 숨을 들이켰다. 내가 떠나야 한다. 이 단순한 문장은 내 삶을 통째로 꿰뚫어버리는 칼날이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줘야 한다는 가장 잔인한 결론이 그날 내게 찾아왔다. 나는 그날부터 조용히 이별을 준비했다. 언제 이사를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진우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그 아이는 절대 날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다시 이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 아이에게서 좋았던 기억만 남게 하고 싶었다. 내가 그의 삶을 막아서는 존재가 아니라 한때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으로만 남고 싶었다. 하지만 준비가 끝나갈수록 내 가슴은 돌처럼 무거워졌다. 이별을 시작하고 나서야 나는 진짜로 깨달았다.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 젊음을 빼앗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싶은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은 곧 나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으로 스스로 밀어넣게 만들 참이었다. 이별은 어느 날 갑자기 결심되는 것이 아니었다. 쌓이고 쌓인 작은 깨달음들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굳어져 마침내 돌이 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돌을 그 아이에게 들키지 않은 채 혼자서 들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사를 결정한 날 나는 부동산 직원에게 몇 군데의 주택을 소개받았다. 지도에서 손가락이 멈춘 곳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주 먼 바닷가 마을이었다. 이름조차 생소한 작은 항구. 버스 타고 내려가면 휴대폰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곳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곳. 진우가 나를 절대 찾아오지 못할 곳. 그런 곳이 필요했다.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별하기로 마음먹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일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진우를 불렀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다. 진우는 오랜만에 보는 듯한 환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장모님 요즘 요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나는 웃는 척하면서도 속에서는 숨이 서서히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가 오늘 이렇게 웃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게 기쁘면서도 잔인했다. 식사 후 우리는 처음 함께 봤던 영화를 다시 봤다. 그날 그는 영화에 집중하기보다 내 어깨에 살짝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장면이 그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해서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영화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우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손은 처음 잡던 날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리고 불쑥 말했다. 수연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전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완전히 부수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나도 사랑했다. 이 아이의 삶을 살리고 싶을 만큼, 내 남은 생을 모두 걸 만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목구멍 위까지 올렸다가 다시 삼켜야 했다. 대답을 하면 나는 그 아이를 떠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 밤 그 아이가 내 옆에서 잠든 뒤 나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나와 그의 얼굴에 가만히 내려앉았다. 그 아이의 이마, 콧선, 입술, 숨쉬는 곡선까지 나는 모두 눈으로 외웠다.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눈물이 베개로 떨어졌지만 나는 울음을 참았다. 내 울음이 그를 깨워 나를 붙잡게 만들까봐 그의 미래까지 망치고 싶지 않았다. 새벽. 진우가 출근한 뒤 집안에는 따뜻한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온기를 마지막으로 느끼고 조용히 짐을 싼 뒤 그 집을 나왔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나는 다시 그 아이의 품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작게 남은 짐까지 모두 정리하고 휴대폰 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진우 씨, 나예요. 갑자기 떠나서 미안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간을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길고 밝고 반짝여야 하는데 제가 그 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부디 좋은 사람 만나 예쁜 가정 꾸리고 제가 받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까지 모두 누리며 살아주세요. 당신의 행복을 먼 곳에서 언제나 빌게요. 사랑했어요.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나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가방에 넣은 채 버스에 올라탔다. 그렇게 나는 서울을 등지고 멀고 먼 남쪽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다. 지금 나는 그 바닷가 마을의 작은 흰 집에 살고 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가 벽을 가만히 두드리고 나는 텃밭에서 자라는 상추잎을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낮에는 적막하고 밤이면 바람이 조금 쌀쌀하지만 삶은 단순하고 조용하다. 가끔씩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낡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오래 바라본다. 별빛이 떨어지듯 반짝이는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를 원망할까? 아니면 내 뜻대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그 답을 평생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그 사실조차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다. 그와의 사랑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를 떠난 것은 내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었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바라볼 수 없는 자리에서 바다 끝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랑일 뿐이다. 부디 행복해라, 진우 씨. 정말 부디. 그날 밤도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도 내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떠나온 그 모든 길 위에 감사함을 놓아둔다. 비록 금지된 사랑이었고 끝내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품은 채 나머지 생을 조용히 살아갈 것이다. 부디 그도 어디선가
웃고 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